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의 총 개수가 300만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6월 28일부터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8월이 되어서 드디어 300만 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파이오니어 스스로 축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0만 개 마이그레이션 지갑 수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파이의 블록체인 위에 생성된 이 계정의 총수가 300만 개이다와 블록체인 위에 계정을 하나씩만 가지고 지금 유입된 유저의 수가 300만 명이다는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비수탁형 지갑과 연결되어서 계정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1인 1계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블록체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 계정의 수가 300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유저 수를 분석을 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를 들어 150만이나 100만 유저 수에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계정 외에도 거래소 지갑이나 매번 거래를 지속할 때마다 새로운 주소를 생성해내는 여러 디앱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타 프로젝트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유저들이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시총 기준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 메이저 암호화폐들을 잠시 서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총이 상위권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 그 생태계가 타 코인 생태계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도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의 각 미디어 기사들을 보면 하나의 이종표의 개념으로서 각 프로젝트가 각각 달성되는 암호화폐 활성화 지갑 수가 자주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생태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인구 증가율이 되듯이 파이 생태계, 즉 파이 블록체인에 설립된 국가에서 그 경제가 잘 돌고 유틸리티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 국민이 급격하게 또 증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메이저 크립토의 미디어 뉴스를 보게 되면요, 2022년 10월에 리플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갑에 430만 돌파를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지금 정확한 수치를 서치를 해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약 470만 개 정도의 활성화 지갑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성화 지갑이라는 개념은 지갑에 최소의 코인이 보관이 되어 있어서 생태계 안에서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지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약 390만 개의 지갑을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생태계를 나름대로 아주 건강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지갑의 수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카르다노의 지갑 수가 390만 개라고 해서 이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유저 수가 390만 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한 명이 10개 이상의 지갑을 소유할 수도 있고, 특히나 고래 같은 경우는 지갑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어서 분산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거래소의 지갑이 개수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유저 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 2018년에 만들어진 이 비트코인의 주소 현황을 나타내는 이미지인데요. 비트코인의 전체 주소 수는 당시 무려 4억 6천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명이 무한대로 주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지갑 특성상 거래 시마다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내기를 권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주소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남아있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지갑들, 즉 껍데기만 있는 지갑 주소들은 대략 2억 8천만 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남은 지갑들이 약 1억 7천만 개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1억 4천만 개의 지갑이 거래소 지갑이나 도박 사이트 등등 여러 디앱에서 생성된 상업용 지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한 개인 지갑은 약 2,50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2,500만 개의 지갑이지 2,500만 명의 유저로 분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타 블록체인을 보게 되면 이 유저 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내는 이 경제 효과는 이 수치적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좀 더 약하다, 미약하다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 지갑 개수의 자료는 2018년도에 나온 이미지 자료이고요. 그렇다면 2023년 현재는 비트코인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활성화 지갑이 약 4,400만 개를 통과를 또 얘기를 하였고, 지난 7월 달에는 비트코인 지갑 활성화된 지갑이 5천만 개 돌파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제 글래스노드 온체인 데이터 분석표에 실린 이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 증가량 차트를 보시면 이 노란색이 이 비트코인 활성화 지갑 증가를 표시하는 라인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에서 이 비트코인의 용처가 늘고 있다, 쓰임새가 늘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큰
거래만 담당을 해오던 비트코인 지갑 주소들이 이제는 점점 소액 결제가 조금씩 가능해지기도 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비즈니스 상점도 많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비트코인 생태계 위해서 간단한 NFT 생태계도 지금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저들이 이제는 여러 활동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의 활성화 지갑 수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생태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지갑 수만 보았을 때는 대장은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지갑수를 뛰어넘어서 약 1억 개에 해당하는 활성화 지갑을 돌파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의미는 그만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매우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용토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수많은 이 거래들, 트랜잭션들과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고요. 그 거래는 또 수많은 수수료를 발생시켜주고, 그 수수료는 국가의 세금처럼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거래 수수료는 이더리움의 보안과 탈중앙을 지켜주는 노드 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 일부는 소각이 되어서 이더의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지갑이 증가할수록, 즉 늘어날수록 거래량은 더 증가할 수 있고 생태계가 더 빠르게 확장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한 국가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더리움의 활성화 지갑 수는 현재 탑으로 약 1억 개를 지금 돌파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약 5천만 개 정도이고, 그리고 시총 상위권에 해당하는 메이저 알트들이 약 300만 개에서 400만 개, 500만 개까지 활성화 지갑 수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활성화된 계정의 수이기 때문에 실제 유저 수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월드코인이 파이와 매우 흡사하게 1인 1계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요, 월드코인은 이 오브라는 이 홍채 스캐너가 현재 34개국에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 220만 개의 계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2019년 파이와 같은 연도에 이 월드코인은 출시가 되었고, 계정을 생성해낸 시기 또한 2021년부터 이미 홍채 스캔을 통해서 계정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확장성이 되겠습니다. 월드코인은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 오브라는 기기의 보안성이라든지 아직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지금 동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 이 점이 월드코인의 가장 지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현재 파이의 KYC 통과량이 보통 이 마이그레이션 양의 2배 정도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 코어팀이 직접 발표한 KYC 통과자 수가 약 500만 명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약 한 600만 명 정도 KYC를 통과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그러면 이 300만 지갑이 500만을 넘어서 600만 계정으로 가는 것,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파이라는 국가가 아직 어떻게 얼마만큼의 GDP를 만들어내고 연간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인구 성장률을 보았을 때는 이미 가장 주목받아야 할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로 이미 포지션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오픈메인의 시기가 되어서 모두가 이제 블록체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파이는 타 블록체인 지갑처럼 BIP39 형식의 비수탁형 지갑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1인 계정에서도 여러 주소로 기술적으로는 파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파이 코어 팀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파이어사이드의 이 검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어사이드가 파이 생태계에서 성공적인 소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일인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얘기일지라도 공론화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라보며 이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파이어사이드는 파이 코어 팀이 직접 개발을 하고 출시한 소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웹 3.0의 정신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앱인 만큼 현재는 매우 초기 기능만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커뮤니티와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니콜라스를 포함해서 코어팀들도 이 파이어사이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고요. 이 플랫폼이 웹 3.0인 만큼 파이오니어들의 행동과 참여로 이 플랫폼의 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서 파이어사이드는 웹 3.0이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는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웹 3.0은 블록체인이다, 이런 공식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으시기 때문에 파이 앱의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의해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웹 3.0의 개념은 초기에는 블록체인과도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또 최근에 와서 데이터의 소유권이나 협동조합의 철학을 얘기하다 보니 블록체인이 사용이 되면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지, 이 웹 3.0 기술에 무조건 블록체인이 들어가야 웹 3.0이다, 이 개념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김승주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웹 3.0은 철학입니다.
철학이 먼저 따라주고 그 다음 기술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앱도 일단 이 모든 것이 다 블록체인에서 데이터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웹 2.0의 가장 큰 문제점들, 유저들의 데이터 소유권이 보장이 되지 않았고 모든 중앙 기업으로 이 데이터 소유권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스티미처럼 컨텐츠를 블록체인으로 더 온체인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 IPFS 분산 서버 기술과 파이가 합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는 파이의 확장성이 좀 더 개선이 된다면 파이어사이드 글들이 다 파이 블록체인 온체인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는 무리가 있고요. 스티밋 같은 경우는 생태계 자체가 소셜 플랫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태계이기 때문에 스티밋의 블록체인이 그 텍스트들을 온체인으로 옮기는데 집중하고 있는 게 가능했지만, 파이 블록체인은 일단 소셜 플랫폼 이것만을 위한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거래 등이 또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스티밋처럼 그런 소셜 플랫폼들의 텍스트까지 블록체인에 지금 당장 다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이 블록체인의 레이어 2나 사이드 체인이 개발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술은 미래의 일이고 현재는 일단 이 협동조합의 철학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웹 3.0 상태계에서 모두가 주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공정한 참여를 하고 건전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웹 2.0 시대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문제점이 하나의 중앙 객체가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저들의 참여 권리를 모두 빼앗아버릴 수 있다는 그런 알고리즘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전에는, 지금은 이제 X로 변경이 되었지만 그 예전의 트위터에서는 트럼프와 같은 반대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이 쉽게 막혀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웹 3.0에서 먼저 풀어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파이어사이드 앱 같은 경우 모든 컨텐츠를 아무도 삭제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놔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주 음란한 또는 폭력성이 짙은 또 매우 정치적인 그런 이미지나 글을 올리게 되면 이것이 웹 3.0이라고 해서 삭제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도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이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중앙 컨트롤이 개입될 때는 어느 정도의 허용선을 줄 수 있느냐가 웹 3.0의 중요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이어사이드 앱이 크게 문제 없이 그것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파이어사이드 글을 우리 유저들은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모더들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글을 수정하고 삭제를 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위에 그 데이터가 올라가서 삭제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 파이어 공감을 얻고 나서 상위권 노출시킨 다음 본인의 컨텐츠 내용을 수정을 해버린다거나 또 무책임하게 삭제를 하고 나서 떠나버리는 이런 무책임하고 유저들을 기만하는 문제점이 웹 2.0에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파이어사이드에 유저들은 글을 남길 때 큰 책임감을 갖고 써야겠죠. 그런데 모더들은 이것을 삭제함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삭제를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파이어사이드 글에 여러 파이 공식 트위터 계정 260만 축하글을 올리고 당시 7위에 이 파이 네트워크가 랭크가 됐어서 이 표를 올렸는데요. 이 글이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삭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채널 유저분들이 이 글만 클릭을 하면 오류에 함정이 빠져서 다른 곳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하도 리포트를 저도 많이 받아서 그제서야 제 글이 삭제가 되었구나, 어떤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제 글들 중 또 삭제가 된 게 있을까 확인을 해보니 얼마 전에 파이 피아노 앱이 테스트 중이었다라는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 글도 어떤 모드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을 것인데요. 그 어떤 삭제된 이유나 알람이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피아노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코어팀에서 기밀로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이 일은 트위터상이나 파이 커뮤니티에 다 공개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 후에 삭제가 되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글이 삭제가 되었다면 그 데이터 소유권에는 적어도 삭제 알람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웹 2.0에서도 어떤 중앙 기업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수정을 한다면 그 메시지를 바로 컨텐츠를 만든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파이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업데이트가 지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말고 현재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은 최근에 모더들의 30인 성명서를 파이어사이드 앱에 올리고
나서 조용히 삭제당했다. 이렇게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 파이 인플루언서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파이오니어이자 인플루언서인 에리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최근 IQ 같은 경우도 현 파이어사이드의 검열성이 너무 심한 부분과 이 성명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에 올려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모두 세세하게 번역을 해드렸지만 오랫동안 커뮤니티와 코어팀의 중재 역할을 해왔던 30에서 40명의 모더들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발표한 메시지였고요. 이 코어팀이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이었고 저 또한 이 메시지에 모두 공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목소리가 우리 생태계에 불필요한 목소리는 아니다. 충분히 코어팀도 이것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다오라는 조직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저는 트럼프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 메시지는 어떤 선을 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이어사이드에는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제는 모더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더님들이 대다수일 테고 권리를 남용한다라는 표현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포인트는 개발팀과 이에 관련된 모더들이 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결국 파이어사이드 앱의 성공과 실패는 유저들의 참여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 유저들은 본인의 컨텐츠가 모더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삭제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솔루션을 한번 제안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먼저 삭제를 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파이오니어에게 충분히 그 알람 표시를 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삭제가 되었는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처럼 100개, 1000개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유저들에겐 이전에 제 어떤 컨텐츠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이 되고 사라지는지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 삭제 알고리즘에 다오의 정신을 좀 첨가해서 다수의 모더들이나 메가 모더들의 투표가 진행이 되게끔 해서 삭제를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이어사이드 앱이 파이 생태계에서 정말 큰 웹 3.0 소셜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진심으로 여기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고 주변 유저들을 독려하면서 커뮤니티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 주관적 제안을 이렇게 공식화해서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